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동상이몽 돌직구 시간인데요. 이번 주 참 다사다난했던 시장입니다. 이벤트들이 참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마지막 증시를 벌써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아름다울지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판교스탁 나온지의 정경민 팀장 그리고 김종현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얼굴이 좀 헬스케지신 것 같은데 시장에 변화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BOJ의 구루다 총재도 엔화 종식에 대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엔저가 이제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언뜻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 또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주도 일제히 급등세를 시원했는데요. 이제 엔저에 본격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까요? 이 부분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번 주는 그 어떤 때보다 좀 돌 던질 일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누구한테 돌을 던지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이제 설마 하는 생각으로 좀 드리는 말씀인데, 구로다 총재 발언을 곧대로 받아들이시지는 않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당 130엔을 향해 달려가던 기세가 조금 꺾여서 네. 123엔 밑으로 잠시 숨을 죽였는데, 네. 이것으로 이제 엔화 약세가 멈췄다,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확실히 속도는 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화의 약세는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은 30년 만에 비로소 해법을 찾은 셈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서 그들이 이 기세를 스스로 눌러버릴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은 단기적으로나마 혹시나 하는 호재로 좀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일본 숏, 한국 롱 뭐 이런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취한다던가, 또 강한 수급이 또 유입된다던가, 또 일본 수출 기업들의 미래의 그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고 국내 수출 기업의 미래 추정치를 상향하는 그런 작업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장의 카테고리가 완전히 다르죠. 일본은 어쨌든 선진 시장이고 한국은 신흥 시장에 들어 있기 때문에 수급 유입도 어느 정도 한정적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구로다의 엔화 약세에 대한 코멘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립 서비스, 좀 괜찮은 립 서비스 정도다. 뭐 미국에서 야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뭐 좀 천천히 해봐, 이 정도에 대한 거에 어떤 반응을 보인 거지, 이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엔화의 약세로 엔화의 강세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 사면을 늘 생각하게 만드는 발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엔저 종식에 대한 발언을 내비치면서 우리 관련주들 주가가 곧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위원님은?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엔화 때문에 내린, 그러니까 엔화와 지금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현대차 관련주들에게는 뭐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은 자명하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방향성 자체가 바뀐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엔화가 약세로,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인 강세라고 봐야 되겠죠. 엔화율이 지금 엔달러 환율이 올라갔던 것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냐면 엔캐리 자금이 청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로 유입된 엔캐리 자금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그 트렌드 자체가 뭐 장기적으로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자금 청산만 있어도 시장에 분명히 수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이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외국계 자금 중에 일본 자금이 상당수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엔화가 만약에 강세로 전환하게 되면 자동차 종목이 좋아지니까, 또 수출주가 좋아지니까 우리 경제에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환율이 미치는 경제 효과는 과거 대비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런 관점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엔캐리와 관련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일 수 있다는 점도 더불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투자자들의 고민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뭘 사야 되나, 이 고민을 늘 함께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현대차, 기아차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도 참 많거든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과연 주가가 의미 있는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반짝 상승에 그치는 걸까요? 뭐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내 계좌 수익률이 중요한 거고 내 종목이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로다 총재의 발언은 뭐 제가 판단하기로는 실효 환율을 얘기를 한 거죠. 엔화 약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수출 효과의 민감도가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말 배가 고플 때는 뭐 맨밥만 퍼먹어도 상당히 이제 맛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만족감이 오는데 배가 부를 때는 그 아무리 맛있는 거를 갖다 준다 한들 별로 이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요거를 자동차로 조금 이제 빗대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그것이 이제 엔화에 대한 뭐 설레발인지 선제 반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제 호재성 이런 반영에 정도 이제 반응을 해줬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좀 반가웠는데요. 결론적으로 엔화 약세의 속도가 예전만큼은 아닐 것이라는 것, 그 하나에 이제 이 정도로 좀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올라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비해서는 이제 장 막판에 좀 밀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따라서 현대차는 뭐 다른 의미 필요 없이 이제 바닥은 거의 잡아간다라는 그런 의미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 있는 게 아닌가라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 16만 원 선, 그 전에 있던 지지선까지의 그런 반등을 좀 기대 봄직하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의 상승은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좀 봐야겠죠. 우선 실적 부분에서 7조 이상 정도를 이제 맞춰 놓는 진인사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엔화의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추세 반등으로 나오는 그런 대천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뭐 지배구조 이슈는 뭐 배제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뭐 차정 시기처럼 엔화가 강세로 가고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쭉 상승했던 그런 추세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컨센서스 수준이 유지된다면 또한 과거의 지지선 수준으로 회귀를 할 수 있는 수준의 환경과 명분이 시장 컨센서스로 형성이 된다는 것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 저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도의 저점 탈출 정도로 기대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봐집니다. 네, 곧바로 급반등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물론 자동차주들 많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별로도 상당히 흐름이 다를 텐데요. 네, 일단 뭐 자동차주를 아주 길게 보면 뭐 언젠가는 지금 가격보다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아주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뭐 여전히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당까지 한다니까 어쨌든 과거 대비해서 뭐 많이 하진 않겠지만 또 시가 대비해선 큰 수익률은 아니겠지만 그나마 조금 나아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뭐 장기적인 관점 나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중기적인 관점 뭐 1년이나 한 뭐 1년 반 정도를 바라보면 중기적 관점에서 자동차를 산다는 저는 뭐 말리고 싶고요. 오히려 굳이 자동차 안에서 골라보자면 저는 여전히 뭐 시각이 똑같습니다. 전장 부품은 늘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현대차의 추가적인 투자로 인해서 분명히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ADAS의 전반적인 수요는 증가한다는 관점에서 뭐 만도 같은 종목이라든지 현대차 투자의 대표적인 수혜주인 뭐 현대위아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뭐 관심은 좀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계속 보급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으면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현대차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위아나 만도, 한국타이어 같은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또 단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던 금리 결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3개월 만에 또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겠죠.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이전에 내려야 되는 부담감도 있고 또 압박감이 가해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뜨뜻미지근했는데요. 일단 뭐 금리 인하만으로 좀 효과가 없으니까 아마 시장이 뜨뜻미지근한 거죠. 그리고 예상했던 재료였던 만큼 뭐 50bp 정도의 뭐 파격적인 인하가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뭐 반응은 미지근할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 이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건 실제로 표면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재정 정책을 바라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7월 달에 이 재정 정책과 금리 인하가 같이 나왔으면 좀 더 시너지를 좀 발휘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어쨌든 뭐 정부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뭐 한은을 자극해서 먼저 금리를 내린 것 같은데요. 향후 추격 편성은 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메르스와 관련된 경제 영향이 어디까지 갈지 뭐 누구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실제로 추경 효과 자체가 그동안은 좀 미미했기 때문에 금액을 얼마만큼 평생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아마 2분기 지표에 대한 확인, 또 메리스에 대한 경제적 확인을 거친 이후에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수 회복 연동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의미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금리 인하만 딱 던져놓고 자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알아서들 해봐. 뭐 이런 거는 시장에 뭐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결국 이제 실물 경기 회복과 이제 수출 경쟁력 확보가 이제 가계 부채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준 거죠. 상당히 좀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에 뭐 그냥 금리를 내리는 그런 명분을 준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죠. 투입할 가능성은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과 내년 총선에 연계된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정치적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뭐 말을 좀 아끼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상 여기에 이제 촉매 역할을 할 추경의 편성은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올인 카드라고 저는 뭐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가시적 성과는 타임렉, 그러니까 시간차를 감안을 해보면 가을 이후에나 현실화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상당히 담아져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좀 상당한 문제였죠. 분기에 10조가 넘는 가계대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 미묘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당장 경기 부양의 효과를 통해 이제 국민의 이제 그런 여론 또 당장의 표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나중에 금리 상승의 후폭풍까지는 나는 모르겠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금리 인하는 증시에는 명분상 분명한 호재임에는 틀림없지만 시장에서 어찌 반응할지는 어느 정도 지켜봐야겠다. 아직까지 저도 100% 확신이 찬 그런 판단은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 프리실적 시즌이죠. 7월 초까지의 시장 상황을 봐야 좀 판단이 설 걸로 좀 저는 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렇군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잘 맞물려서 확실한 시너지를 낼 만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와 함께 또 금융주 안에서 종목군들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일단 건설주와 증권주들은 오히려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로 전환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위원님? 일단 저는 이 금리 인하 이슈가 미리 반영되었었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든 동결을 냈든 아마 관련주들이 대부분 밀렸을 거다. 왜냐하면 시장에 선반영되고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중요하지 실제로 이 이벤트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먼저 반영됐기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벤트에 쫓아서 뭐 금리 인하 시기만 되면 뭐 증권주를 사고 금리가 인상될 시기에는 뭐 은행주를 사자라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웬만한 것들을 시장에 다 반영을 미리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은행주는 그냥 단순하게 가치, 배당 이 두 가지 관점에서만 보고요. 증권주는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잖아요. 2분기에도 실적 좋아지고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느냐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는 업종을 가려서 뭐 지금은 뭐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니까 증권주를 고르십시오라는 말씀보다는 이런 포인트에 맞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대형주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쭉 가져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은행주들 중에서는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신한지주 같은 종목, 그다음에 중성주 쪽에서는 뭐 BNK 금융지주를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증권주 중에서는 뭐 NH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우증권, 뭐 삼성증권 같은 이런 대형주들을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낫다. 괜히 뭐 샀다 팔았다 반복해서 뭐 수익률 더 늘려보겠다라고 하다가 오히려 코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보유 관점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에 대해서는 가치와 배당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고 또 증권주들은 실적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큰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자라고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네, 좀 위원님께서는 약간 실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이성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네. 아까 코 빠뜨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냄새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거죠. 네. 말 그대로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시장 금리 인하가 가져온 할인율의 인하가 지금 사실 뭐 뛰고 날고 시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 뭐 화장품이나 바이오나 뭐 소위 이제 뭐 좀 잘 나가는 그런 성장주들한테 더 이상 가속을 붙여주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은행이나 보험, 뭐 또 저 PBR, 저 PER 이런 가치주들이 이제 바닥을 다 잡아주고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없을 테니까 자 니들의 가치를 한번 뽐내봐라고 하면서 그쪽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고개를 드는 그런 사인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 갈래로 보는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이제 견해를 좀 밝히자면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후자 쪽으로 저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김정희 위원과는 비슷한 생각이죠. 즉 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또 고 PER보다는 저 PER, 기술적 부분보다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연장선상에서 좀 본다면 이미 반영된 것보다는 반영될 가능성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인데, 요 근래 은행주, 보험주, 뭐 통신주, 철강주 이런 것들의 반등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오나 화장품이나 증권주보다는 이런 쪽 부분에서 관심을 좀 더 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게임의 룰이 어느 정도 좀 바뀌어가는 것이라고 이제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간에 소외되었던 부분 대형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수급 쏠림을 예상하고 계십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위원님의 종목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유망주,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뭐 개인적으로 시장에 대한 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뭐 종목 선택이 좀 쉽지 않고요. 뭐 또 선택한 종목군들도 별로 그렇게 뭐 수익률이 좋지 않은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뭐 코오롱 인더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오롱 그룹 종목들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코오롱도 오르지만 코오롱 생명과학을 포함해서 코오롱 그룹의 이제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오르는데, 거기에 또 하나 기여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코오롱 인더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있지만 산업 자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섬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의 산업이 대부분 턴어라운드하고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가장 이제 크게 압박을 했던 것이 소송 관련 부담이었는데 이건 이제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익에 대한 턴어라운드 관점을 뭐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 뭐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상승 속도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지만, 뭐 저는 이 종목을 뭐 현재 가격에 사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손절 가격은 한 10%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하고 있는 가격은 한 뭐 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증권사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 정도 가격보다는 현실적으로 한 7만 5천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롱인더 목표가는 7만 5천 원, 손절가는 6만 2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굿모닝 마켓워치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두 분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IBK 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김동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